낙엽 지는 가을, 고독의 그림자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박서준은 텅 빈 거실 창가에 서서 회색빛으로 물든 분당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72년 인생, 평생을 국어교사로 살아온 그에게 세상은 늘 명쾌한 문법과 정돈된 시어처럼 이해 가능한 곳이었다. 하지만 5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아내가 훌쩍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세상은 해독 불가능한 고어처럼 낯설고 적막해졌다. 분당의 이 아파트는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로 가득 찼었다. 이제 그 소리들은 희미한 메아리로만 남아 넓은 공간을 더욱 휑하게 만들었다. 잘 정돈된 서재에는 먼지가 내려앉았고 아내가 아끼던 난초는 잎사귀 끝부터 말라가고 있었다. 그는 난초에 물 주는 법을 잊었고 어쩌면 삶 자체에 물 주는 법을 잊었는지도 모른다.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다.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대화는 늘 겉돌았다. 아버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죠? 네, 그럼요. 별일 없으시죠? 예, 아버지.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 그 조만간은 기약 없이 멀었다. 서운함보다는 체념이 앞섰다. 자식의 삶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다만 그 이해가 그의 외로움을 조금도 덜어주지는 못했다. 하루는 길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아내의 사진을 닦고 간단히 식사를 챙겨 먹는 것으로 하루는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노인정을 찾았다. 동년배들과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었지만 대화의 중심에는 끼지 못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탓인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자식 자랑에는 쉬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노인정의 화제마저 점점 스마트폰 속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박 선생, 이것 좀 보소. 우리 손주가 이런 걸 보냈는데 이게 뭐람? 아이고, 이건 이모티콘이라는 겁니다. 귀엽다는 뜻이지요. 그는 애써 웃으며 설명했지만 정작 자신의 스마트폰은 전화나 문자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민호가 사준 최신형 스마트폰은 그의 손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차가운 기계 덩어리일 뿐이었다.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강의에도 몇 번 나가봤지만 젊은 강사의 빠른 설명은 따라가기 벅찼고 작은 글씨는 눈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한때 누구보다 명석했던 자신이 이제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낙오자가 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면 정막은 더욱 짙어졌다. TV를 켜보지만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은 공허함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서재에 앉아 책을 펼쳐도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흩어졌다. 그는 문득 세상과 연결될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만난 김영감이 시니어 커뮤니티 앱을 추천해. 박 선생도 이거 한번 해봐. 시도 쓰고 그림도 올리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니까. 그는 반신반의하며 앱을 설치했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는 용기를 내어 젊은 시절 썼던 시 한 편을 앱에 올렸다. 반응은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우주를 향해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알림이 울렸다. 누군가 그의 시에 댓글을 남긴 것이다. 선생님의 시,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래된 앨범 속 빛바랜 사진을 보는 듯한 아련함이 느껴지네요. 저도 시를 참 좋아하는데 선생님의 감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닉네임 소피아 김. 프로필 사진은 흐릿했지만 지적이고 우아해 보이는 중년 여성의 옆모습이었다. 박서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자신의 글을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 그것도 이토록 섬세한 감성으로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글을 남겼다. 부족한 글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피아 김. 님도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가을 바람처럼 스며든 낯선 이름은 박서준의 다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파문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카카오톡 설렘과 의심 사이. 소피아 김과의 만남은 빠르게 이어졌다. 앱에서의 짧은 댓글은 카카오톡 대화로 옮겨갔다. 그녀는 자신을 미국 LA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재미교포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남편과는 10년 전 사별했고 외동딸은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했다.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글 쓰는 걸 좋아해요. 미국 생활이 화려해 보이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늘 외로웠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선생님처럼 멋진 분과 차 한잔하며 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의 메시지는 따뜻하고 정중했다. 박서준의 학식과 감성을 존중해 주었고 그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 위로해 주었다. 박서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 교직 생활의 보람과 회한,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까지 모두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소피아는 언제나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현명하고 다정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의 스마트폰은 소피아의 아침 인사로 시작되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LA는 이제 막 해가 지려 해요. 선생님 계신 곳은 맑은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밤에는 그녀의 감성적인 메시지와 함께 잠이 들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풍경 사진과 함께 감미로운 팝송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다. 박서준은 서툰 솜씨로 유튜브 링크를 누르고 그녀가 추천한 노래를 들으며 소피아의 얼굴을 상상했다. 지적이고 우아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자. 그는 어느새 그녀를 소피아 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박서준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시고 이렇게 깊은 감성을 지니셨다니.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찾아뵙고 싶은 분이랍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에요. 박서준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잊고 있었던 존경받는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는 소피아에게 더 잘 보이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시집을 보내주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사양했다. 선생님,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곧 한국으로 들어갈 텐데요. 뭘? 그때 직접 뵙고 선생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시집을 선물 받는다면 더 큰 기쁨일 거예요.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접근은 마치 가랑비처럼 박서준의 마음에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박서준은 소피아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상대였지만 그는 그녀의 영혼과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 중인 사업이 있답니다. 아주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해외 투자인데 선생님께만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노후를 보낼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박서준은 망설였다. 투자는 그의 영역이 아니었다. 평생 월급을 받아 아내에게 맡기고 살아온 그에게 투자는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소피아 씨, 저는 그런 쪽은 잘 모릅니다. 괜히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폐라니요. 당치 않으세요. 선생님, 이건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정말 확실한 기회예요. 제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일이랍니다. 선생님께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도와드릴 거예요.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녀는 그럴듯한 투자 제안서와 그래프들을 보내왔다. 복잡한 영어와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소피아가 보내온 것이기에 그는 믿고 싶었다. 우리 미래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소피아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500만 원을 송금했다. 생전 처음 해보는 해외 송금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피아와의 미래를 상상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깊어지는 수러, 송금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소피아로부터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선생님, 축하해 주세요. 우리가 투자한 상품이 벌써 10%나 수익이 났어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보내드린 이 링크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녀가 보내준 링크를 누르자 복잡해 보이지만 매우 전문적으로 보이는 투자 사이트가 열렸다. 박서준의 이름과 함께 투자 원금 500만 원과 수익금 50만 원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박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소피아는 역시 대단한 여자였다. 그는 그녀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혔다. 물론 그 사이트는 사기 조직이 만든 가짜 사이트였고 수익금을 박서준을 안심시키기 위해 입금한 미끼였다. 선생님,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추가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제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테니 선생님은 저만 믿으시면 돼요. 소피아의 달콤한 속삭임에 박서준의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는 정기 예금을 해약하고 심지어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펀드까지 해지했다. 그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소피아에게 송금했다. 은행 직원이 어르신, 요즘 해외 투자 사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그는 자신이 소피아라는 특별한 사람과 비밀스러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었기에 타인의 의심을 참을 수 없었다. 돈을 보낼수록 그의 삶은 소피아에게 종속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그녀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녀는 때로는 더없이 다정하다가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져 그의 애를 태웠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애썼다. 어느 날 아들 민호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버지, 웬일로 얼굴이 훤해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박서준은 뜨끔했다. 그는 아들에게 소피아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 늙은 아버지가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에게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두려웠다. 아니다. 그냥 요즘 운동을 좀 시작했더니 몸이 가뿐해서 그런가 보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어색한 표정과 식탁 위에 놓인 낯선 해외 투자 관련 서류, 소피아가 보내준 가짜 자료를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해외 투자요? 아버지께서 이런 걸 다 하세요? 아,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이 추천해줘서 소액으로 한번 해보는 거다. 신경 쓸 것 없다. 박서준은 황급히 서류를 치웠다. 민호는 미심쩍었지만 아버지가 완강하게 나오자 더는 묻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싹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민호가 돌아간 후 박서준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소피아에게 보낸 돈은 이미 5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어떻게든 투자금을 회수하고 소피아와의 약속된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야 했다. 소피아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번에는 한국 귀국을 위한 최종 통관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며 도착하는 즉시 모든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돈만 해결되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박서준은 이제 가진 돈이 없었다. 그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나다. 다름이 아니라 집을 좀 수리해야 하는데 목돈이 좀 필요하구나. 혹시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금방 갚으마. 민호는 망설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처음으로 손을 벌리는 모습에 그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했다. 박서준은 그 돈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소피아에게 보냈다. 이제 그의 전 재산은 물론 아들의 돈까지 그녀에게 흘러들어갔다. 그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소피아를 만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는 매일 달력을 보며 그녀가 온다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다. 절정, 무너지는 환상. 소피아가 한국에 도착하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서준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꽃다발이라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소피아였다. 하지만 내용은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큰일 났어요. 제가 가져오던 투자금 전체가 갑자기 세관에서 묶여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라고 하는데 당장 3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모든 걸 몰수당하고 저도 추방될지 몰라요. 선생님, 제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돈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게 끝나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박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천만 원. 그에게는 이제 그런 돈이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절망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소피아 씨, 저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선생님, 안 돼요. 그럼 우리 다 끝장이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세요. 선생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버리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녀의 메시지는 애원에서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마지막 관문만 넘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아내와 함께 살던 이 아파트뿐이었다. 그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다행히 3천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홀린 듯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 앞에 앉아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그의 손은 덜덜 떨렸. 평생 남에게 빚 한 번 지지 않고 살아온 그였다. 자존심이 뭉개지는 기분이었지만 소피아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몰아붙였다. 어르신,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내민 펜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민호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호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아버지, 제가 그걸 여쭤봐야죠.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아버지 계좌를 확인해봤어요. 그동안 보내신 돈들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설마 아버지 사기당하신 거죠? 민호의 외침에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박서준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이건 사기가 아니다. 이건 투자다. 투자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몇 천만 원씩 보내는 게 투자예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아니다. 소피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녀는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너는 모른다. 너희는 아무도 몰라. 박서준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 소피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혹시나 하는 의심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민호는 아버지의 절규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요, 저랑 같이 경찰서에 가요. 네?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박서준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소피아 김이었다. 박서준은 망연자실한 눈으로 울리는 스마트폰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환상은 은행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잿더미 속 작은 불씨, 경찰서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박서준은 젊은 김 형사 앞에서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처음 소피아를 만났을 때의 설렘부터 돈을 송금할 때의 망설임,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절망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는 동안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옆에 앉은 아들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김 형사는 조용히 그의 진술을 듣고 기록했다. 그의 표정에는 연민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르신, 힘드셨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국제 로맨스 스캠은 범인을 잡거나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대포 통장과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김 형사의 말은 비수처럼 박서준의 가슴에 꽂혔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돈도, 사랑도, 자존심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경찰서를 나온 부자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박서준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던 것일까? 그는 평생을 올곧게 살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박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날 밤 부자는 처음으로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박서준은 아들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들은 그 벽을 함께 넘어가기로 했다. 소피아 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카카오톡 계정은 삭제되었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였다. 박서준은 주택담보대출은 막았지만 이미 날아간 7천만 원은 그의 노후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평생 살아온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할지도 몰랐다.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깊은 무력감에 시달렸다. 자신을 향한 혐오감과 소피아에 대한 분노가 번갈아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호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왔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다. 서먹했던 부자 사이에는 서툰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호는 작은 팜플렛 하나를 내밀었다. 노인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였다. 아버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다 보면 힘이 될 거예요. 박서준은 며칠을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실에는 그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울고 웃었다. 박서준은 그곳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말을 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다. 분당의 거리는 앙상한 나뭇가지들로 스산했지만 박서준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었다.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과의 연대였다. 그는 여전히 소피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서재에 앉아 다시 펜을 들었다. 그의 시는 더 이상 화려한 수사나 감상적인 언어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삶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을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바람은 여전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박서준은 이제 그 바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잿더미 위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찾아내고 있었다.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그의 겨울은 새로운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